좋으세요? 그게 좋으세요? 세잔 그림이? 야 진짜 상당하네요 우리. 제가 개인적으로 세잔이라는 이름을 아주 어릴 때부터 알고 아마 여러분도 다 워낙 유명한 사람이기 때문에 아주 어릴 때부터 세잔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았을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제가 한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예술가가 누구인가 이렇게 신문 기사가 나거나 그러면 늘 유심히 눈여겨보고는 했는데 세잔도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예술가 중에 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근데 난 그 이유를 모르겠어. 솔직히 말하면 세잔의 그림은 그렇게 화사하지 않아요. 정감이 느껴지는 그런 그림이 아니야. 사실은 그렇다고 해서 정교하게 잘 그리는 그런 사람도 아니에요. 세잔과 관련된 그런 일대기를 보면 세잔 스스로 아주 정교하고 섬세하게 그림을 못 그려서 많이 절망을 했다고 해요. 세잔 스스로가 미술학교 다니면서 주변 미술 학교들을 보니까 너무 잘 그려요. 너무 잘 그려요. 그리고 그럴만해요. 저도 주변에 미술하는 사람들이 여럿 있어가지고 아는데 정말 미술에 재능 있는 그런 사람들은 정말 어릴 때부터 초등학교나 중학교 때부터 미술에 재능 없는 사람이 보면 입이 딱 벌어질 정도로 그림을 잘 그려. 실제로 이미 초등학교 때부터 그림을 잘 그려요. 우리 좀 이따 피카소 그림 같이 보게 될 텐데 피카소가 초등학생 때 그린 그림을 보니까 입이 정말 딱 벌어지더라고. 나는 피카소 아비뇽의 처녀들이니 무슨 이런 그림들 그림 굉장히 못 그리는 사람이네. 그죠? 이런 선입견을 갖고 있었는데 전혀 그렇지 않은 거예요 당시에. 전혀. 이 피카소 본인이 그런 고백을 했대요. 이미 14살, 15살 무렵에 청소년도 아니죠. 14살, 15살이면 사실은 소년이죠. 소년. 아직 하이틴도 아닌 하이틴도 아닌 소년 나이인데 그때 이미 벨라스케스처럼 그죠? 거장처럼 그림을 잘 그렸다라고 본인 스스로 그런데 근데 그 말이 조금도 과장이 아니에요. 이 피카소가 초등학생 때 그림을 보면 입이 딱 벌어질 정도로 잘 그렸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어릴 때 세잔 이름이 또 이렇게 듣기가 좋잖아. 세잔. 그죠? 왠지 이름이 좀 세련된 느낌이 드는, 그죠? 또 그러면서 친근감이 드는 그런 이름이에요. 그래서 세잔, 굉장히 그림이 좀 아름답고, 그죠? 감수성 풍부하고 그럴 것 같은 느낌을 받으면서 생활을 해왔는데 어느 날 우연히 세잔이 그린 그림을 보고 크게 실망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랬어요. 개인적으로. 이런 정문화를 그리기 전에 사실 세잔이야말로 어떻게 보면 근대 미술에서 현대 미술로 가는 그 모든 역사를 몸소 체험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작품 세계가 다양하게 바뀐 사람이에요. 근데 이런 정문화를 그리기 전에 세잔이 그린 그림을 보니까 너무 어둡고 칙칙해. 의심나봐 구해서 요새 인터넷 되니까 금방 구해서 보잖아, 그죠? 너무 어둡고 칙칙해. 그 다음에 이런 정문화들도 보면 약간 좀 혼란스럽지 않아요? 그림을 보면 디테일이고 섬세한 것도 아니고, 그죠? 구도가 명확하게 잡혀있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이 세잔의 그림을 볼 때마다 제가 어릴 때부터 불만족스럽게 생각했던 건데 뭐냐면 일단은 뭐라고 할까 명확하게 드러나지는 않는데 굉장히 단순화된 도형들로 굉장히 인위적으로 저 어릴 때는 그렇게 봤어요. 어릴 때 아주 부정적으로 봤어요. 사실은 조작적으로 억지로 껴 맞춰진 듯한 느낌이 자연스러운 느낌이 없어. 보면 그다음에 우리 원근과 입체법 이런 이야기 같이 나온 적 있잖아요, 그죠? 이 르네상스 시기에 원근법이 어떤 식으로 만들어진지 이야기 나온 적 있잖아요, 그죠? 원근법이 차라리 없으면 원근감이 차라리 아예 안 느껴지면 현대적이냐 그럼 이렇게 느낄 수도 있겠는데
원근감이 있어요. 근데 부자연스러워. 이게 표현을 하자면 원근감이 회화 이저 그림 이 구석구석에서 제멋대로 막 틀어주려고 하는 걸 그 다양한 원근감들을 억지로 통일시켜 놓은 듯한 그런 인위적인 감이 들어요. 여러분 어떻게 느끼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 세잔의 회화를 볼 때마다 항상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이거 한번 볼까요? 자, 이런 것들도 그렇고 뭔가 자연스러운 게 없어. 자연스러운 게. 그러니까 지금 이 세잔의 회화를 볼 때마다 굉장히 좀 불만족스러웠는데, 그리고 이제 그런 느낌을 더 강하게 한 게 사실 이런 거죠. 생 빅토르 산이라고 하는 이 산들이만 굉장히 여러 개를 있어요. 이 세잔이. 근데 이 보면 이게 뭐 아름다운 거야 이거? 섬세하게 무슨 뭐 잘 그린 그런 그림도 아니고, 사실은 대중적인 친화성이라고 하는 건 거의 없는 그런 예술가예요. 세잔을 보면. 근데 희한하게도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그 화가 중에 한 사람으로 세잔이 꼽힌다는 걸 보면 한국 분들이 그죠? 현대 예술을 감상하는 특별한 어떤 안목이 있는 건가 좀 그렇기도 하고. 근데 재밌는 건 제가 나중에 이제 그 성인이 되어서 철학과 예술을 공부를 해보니까 제가 어릴 때 세잔을 보면서 난 이래서 세잔의 회화가 싫어라고 생각했던 바로 그게 사실 세잔을 중요하게 만드는 측면입니다. 예. 그 세잔의 회화는 그 인상주의의 영향을 받으면서 한번 큰 변화를 일으켰던 것 같아요. 이 정물화도 그렇고 나중에 보면 그러니까 생 빅토르 산 연작 필립도 그렇고, 그게 사실은 그 인상주의의 영향을 받고 나서 이 세잔의 회화가 한번 큰 변화를 겪은 뒤에 나오는 그런 그림들인데, 요 이야기만 하고 오늘 좀 잠깐 좀 쉬도록 할게요. 우리 지난 시간에 인상주의 회화를 보니까 어땠어요? 전통적인 회화는 느낌이 굉장히 달랐죠, 그죠? 느낌이. 전통적인 회화는 그 풍경, 우리가 명확하게 그 형상을 인지할 수 있는 사물과 풍경을 그리는 식으로 그림을 그려요. 낭만주의여서 이게 좀 틀어지긴 했는데, 낭만주의 회화에서도 우리가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는 이 사물과 인물, 풍경 등등이 여전히 회화의 주된 소재거리였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인상주의로 넘어가니까 어떻죠? 인상주의로 넘어가니까 무상한, 그죠? 빛의 흐름 자체가, 무상한 빛의 흐름이 남기는 순간순간의 인상 자체가 회화의 주된 소재가 됐어요. 그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상주의 회화는 정적인 관찰자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모습을 그린 회화예요. 이해하셨죠? 그죠? 네. 이해하셨죠? 자, 명확하게 그 윤곽을 인지해낼 수 있는 사물, 인물, 풍경을 하냐. 인상주의 그림들, 그죠? 그렇지만 그 무상한 빛의 흐름, 그 무상한 빛의 흐름이 남기는 순간순간의 인상들을 정적인 관찰자의 시점에서 화가가 바라보면서 포착을 해낸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자, 인상주의 보통은 뭐예요? 본대로 보는 거예요. 누가 봐? 화가. 자, 그러니까 사실 이 인상주의 회화에서는 여전히 주객 이분법적인 도식이 남아있어. 이해하셨죠? 그죠? 네. 이해하셨죠? 정적인 경관 사물은 아닌데 하여간 그 사물과 풍경이 남기는 무상한 빛의 흐름이 남기는 순간순간의 이상을 하나의 대상처럼 객관화해서 포착해내는 게 인상주의 화가들의 과제였단 말이에요. 이해하셨죠? 그죠? 다시 한번 인상주의 회화에서는 여전히 화가가 풍경과 사물을 바라보는 주체예요. 그죠?
그리고 인상주의 화가들이 그림으로 그려내는 인상들은 주체인 인상주의 화가들에 의해서 포착되기를 기다리는 액체적인 겁니다. 자, 이해하셨죠? 이해하셨죠? 근데 세잔의 회화에서는 그런 주체로서의 화가가 사라져요. 세잔에 관해서 여러 이야기를 남긴 철학자들이 있는데, 이제 멜로풍트라고 하는 프랑스의 철학자가 특히 세잔론과 관련해서 유명한데, 그런 철학자들도 그런 지적을 하지만 세잔 본인이 그런 고백을 하기도 해요. 그런데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세잔의 시도가 성공했는지 성공하지 못했는지는 뭐 판단이 갈릴 수가 있겠지만, 적어도 세잔의 의도라는 관점에서 보면 세잔은 주체로서의 화가가 사라진 그런 회화를 원했던 것 같아요. 그죠? 자, 이 세잔의 이 정문화에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몇 가지 특색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다시 한번요. 무언가 단순한 도형들로 조작된 것 같은 느낌이 줘요. 똑같은 풍경을 그려도 사실적으로 정교하게 이 풍경을 그리기보다는 무언가 단순한 도형들로 이렇게 얼기설기 재구성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근감이 아예 느껴지지 않는 건 아니에요. 느껴져. 그리고 그 원근감의 그 통일성이라고 하는 게 아예 없는 것도 아니에요. 나름대로 통일성이 부여가 되어 있어. 근데 미묘하게도 그 원근감의 통일성을 무너뜨리는 무언가 세부적인 면에서는, 그죠? 이 그림 속에 등장하는 각각의 오브제에 초점을 맞춰서 보면 그 통일적인 원근감을 끊임없이 해체해 나가는 것처럼 엇갈려 나가는 원근감이 느껴집니다. 자, 이거를 세잔 본인은, 그리고 세잔에 대해서 이런저런 철학적인 이야기를 하는 그런 철학자들은 이런 해석을 내려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원근감, 완벽한 통일감을 주는 그런 원근감, 그거는 정신의 의미가 재구성돼요. 이해하셨죠? 그죠? 네. 우리의 정신은 무언가 분명하게 인식하기를 원해. 무언가 분명하게 인식하기를 원하는 우리 이 정신에 의해서 이 풍경이 통일적인 원근감을 주게끔 명확하게 재구성된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순수한 정신으로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서 여기고, 우리가 삶에서 만나는 모든 것들은 몸을 통해서 알려집니다. 몸과 무관한 것으로서 알려진 건 아무것도 없어. 그죠? 우리가 삶에서 만나는 모든 것들은 다 감각적인 거예요. 감각적이라는 바로 그러한 점에서 우리가 삶에서 만나는 모든 것들은 그 자체 하나의 확장된 몸, 확장된 신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죠? 신체. 근데 입체감이든 원근감이든 사실은 몸의 작용에 의해서 알게 되는 거죠. 그죠? 우리의 이 시지각들은 원래 2차원적이에요. 그죠? 2차원적. 이 2차원적인 시지각들에 대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어떤 입체감이나 원근감을 느낄 수 있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언제나 이 센서 모터릭한 몸을 가지고 역동적으로 움직이면서 삶을 살아가기 때문이다. 그렇잖아요. 제가 이 이야기는 이야기 한 적은 없고, 제가 포르투갈을 한번 간 적이 있는데, 마카오를 한번 간 적이, 홍콩을 갔다가 홍콩에서 멀지 않더라고요. 이제 홍콩에서 한 달 정도 체류한 적이 있는데, 그때 하루 정도 시간을 내서 소풍을 갔다 왔어요. 마카오. 근데 마카오에 가면 그 유명한 그 성당이 있어요. 성당. 그 좁은 골목길을 탁 빠져나오면 저쪽으로 언덕이 하나 있는데, 언덕 꼭대기에 커다란 성당이 하나 서 있어. 근데 막상 그 성당 앞까지 가보면 성당이 없어요. 그죠? 다 아시죠? 그죠? 어떤 그 건물 얘기를 하는지. 성당의 그 앞 벽면만 하나 있고 뒤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근데 가까이 가기 전까지는 그렇다는 사람들이 조금도 눈치를 못 채.
그냥 벽 하나만 보면서도 거기에 거대한 성당 건물이 서 있다라고 그냥 생각을 해. 왜? 그렇게 보게끔 우리가 훈련돼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길거리를 걸으면서 그 양쪽, 그죠? 길가에 있는 그 건물들, 매일같이 무수히 많은 건물들을 보면서 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도시에 사는 사람들. 근데 건물의 한쪽 면이랑 두쪽 면밖에 안 보이죠. 근데 누구도 그 뒤쪽 면이 횡할 거라고 생각 안 해. 당연히 거기 그 뒤쪽 면에도 보이지는 않지만 벽이 있을 거라고. 그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왜? 센서 모토릭한 몸을 가지고 그 한 건물의 뒤로 돌아가 보는 그런 경험들을 우리는 무수히 반복해 오고 나요. 그죠? 뒤로 돌아가 보니까 그 뒤쪽에는 벽이 있어. 그죠? 거기 입체적인 하나의 건물이 서 있는 그런 그 경험, 그것을 확인하는 그런 경험들을 우리는 무수히 반복해서 해온 거예요. 자, 이런 그 경험이 자꾸 반복되다 보니까 다시 한번 우리의 시각 필드는 원래 2차원적인 평면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2차원적인 평면적 이미지를 보면서 거기 3차원적인 공간적 세계가 펼쳐져 있는 것과 같은 입체적인 사물이 거기 놓여 있는 것과 같은 그런 착각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해하셨죠? 이해하셨죠? 다시 한번. 그러니까 우리는 순수한 정신으로 사는 게 아니라 몸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알게 되는 모든 세상 것들, 더 나아가 이 전체로서 이 세계까지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몸을 내게 위해서 그 자체 하나의 몸적인 것으로서 신체적인 것으로서 확장된 신체성으로서 우리에게 알려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세상이 생각하기에는 원근감이라고 하는 것도 그런 거예요. 우리의 정신이 완전히 통일적인 일목요연하게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질서정연하게 배치가 되어 있는 그죠? 그런 그 시각적인 세계를 구성해내는 것에 앞서서 우리의 몸이 사물과 이런저런 통일적인 상호작용의 연관관계를 맺어나가는 가운데 이렇게 저렇게 분산된 즉 이 사물과 맺을 때 저 사물과 맺을 때 이렇게 어떤 것과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 그때마다 다르게 형성되는 원근감을 끊임없이 느끼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갑니다. 그죠? 다시 한번 원근감이라고 하는 게 이제 세잔이 생각하기에는 정신의 작용에 의해서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센서 모토릭한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센서 모토릭한 몸이 나의 몸이 살면서 이러한저런 다양한 사물들하고 관계를 맺게 되잖아, 그죠? 그때마다 다르게 원근감이 형성이 된다는 거예요. 세잔이 관점에서 부단히 상이한 방식으로 미시적인 원근감들이, 그죠? 원근의 감각들이 형성이 되고 그리고 그런 오직 이 몸의 감각이라는 관점에서만 올바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그 몸의 원근 감각을 하나의 화포관에서 종합적으로 구성이 되는 거. 그 미시적인 원근 감각들이 사라지지 않고 그대로 간직된 상태에서 나름대로 통일적인 원근감을 그 위에 덧입히려고 하는 거. 여기 이제 세잔의 회화를 특징 짓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봐요. 그러니까 사실 어릴 때 그리고 오늘 저한테도 보는 눈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죠? 아니, 뭔가 좀 정신산란하고, 누구나 느끼려나, 그런 거는? 아이가 보면서 뭔가 좀 정신산란하고, 뭔가 좀 어떤 통일성이 없고, 아이가 좀 불만족스러웠어요, 이 세잔의 회화를 볼 때마다. 왜 저 그림을 저렇게 그린 거지? 이해가 안 갔고.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세잔이 일부러 그렇게 그린 거예요. 정확한, 그죠?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렇게 그림을 그린 거고, 그런 이 세잔의 혁명적인 시도가 사실은 20세기의 다양한 예술에 영향을 끼쳤다는 거죠. 아까 게오르그 트라크의 시, 저는 이 시가 너무 억지로 연결시킨 건지 모르겠지만 굳이 연결을 시키자면 브라크나 피카소의 입체파 운동하고 잘 연결이 되는 그런 시인 것 같아요. 뭔가 그러니까 제가 좀 이따가 보여드리겠지만 브라크나 피카소의 입체파 회화들을 보면 화사하지가 않아요.
화사하지가 않아. 다시 브라크하고 피카소가 그렇게 약속을 했대요. 그러니까 그 색채주의, 야스파 회화에 보면 굉장히 색상이 강렬하잖아요, 그죠? 그런 것에 대해서 불만을 느꼈대요. 사물의 어떤 본질적인 형상이라든가 하는 것들이 너무 강렬한 색채, 가려지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불만도 느끼고 있었어요. 이제 피카소하고 브라크가. 근데 이 피카소하고 브라크가 이 두 가지 계열의 색만쓰자, 칙칙한 황갈색 계열의 색하고 칙칙한 녹색 계열의 색만쓰자고 약속을 해요. 그리고 실제로 그 입체파 회화를 보면 다 그래요. 두 가지 계열의 색깔 외에는 없어요. 화려한 원색 그런 거 전혀 없어요. 제가 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그죠? 그 게오르 트라클의 그 시들이 대체로 그런 느낌을 줘요. 강렬한 원색적인 이미지는 잘 느껴지지 않지만, 그죠? 무언가 나쁘게 말하면 칙칙한, 그렇지만 좋게 말하면 소박한 삶의 견고함을 드러내는 듯한 그런 느낌을 많이 주는데, 근데 그런 면에서 게오르 트라클의 시는 굳이 연결을 시키자면 입체과 회화하고 연결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아까 그 김현승의 시는 표현주의나 야스파시하고 잘 연결되는 것 같아요. 제가 사실 우리 대지도서관에 전에 와서 표현주의랑 관련된 강연을 할 때 그 시를 한번 소개를 했었거든요. 이유가 있는 그 불붙은 산이 되어야지 하는 그 구절들을 보면 굉장히 강렬한 원색적인 색감이 느껴지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을 보면 김현승의 그 가을날을 보시는 그 표현주의나 그 야스파하고 잘 매치가 된다는 느낌이 있는데, 재밌는 건 이 피카소나 브라크 같은 입체파 예술가들도 그렇고, 이 마티스 같은 이 야스파 예술가들도 그렇고, 세잔을 아버지처럼 생각을 했대요. 세잔. 입체파는 입체파대로, 야스파는 야스파대로 자기네들이 세잔의 정치를 이어가는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보면 이유는 있는 것 같아요. 이유는 이 세잔의 회화를 보면 특히 이제 초기에 나온 그런 회화들을 보면 검은색이 많고, 그 다음에 굉장히 좀 암울해 보이고 좀 칙칙하고 그래요. 근데 나중에 보면 이런 정물들을 보면 굉장히 단순화된 원색들을 많이 쓰기도 했어요. 굉장히 강렬한 느낌을 주는 단순화된 원색들을 쓰기도 했어. 그런 것들이 야스파에 알게 모르게 큰 영향을 끼쳤다는 느낌이 들기도 하고, 그 다음에 아까 그 세잔의 초창기 그림들을 보면 굉장히 좀 우물한 느낌을 준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우물한 신화적인 이야기들, 우물한 문학적인 이야기들이 모티브로 깔려있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 야스파 회화를 보면 원초적인 자연의 어떤 활력이라든가 신화적인 어떤 그 상상력이라든가 하는 것들이 그 회화의 바탕에 깔려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그런 것들이 그 야스파 회화에 세잔의 회화가 영향을 줄 수 있게 만든 원인이 아닌가 생각도 한번 해보고요. 그 다음에 그 입체파 같은 경우는 제가 좀 이따 더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이 세잔의 회화에서 발견되는 어떤 그런 그 묘하게 입체적인 느낌들, 그러니까 정교하게 그림을 그린 것은 아니지만 단순한 도형들로 억지로 껴 맞춘 듯한 느낌이 드는 그런 모습들, 이런 모습들이 사실 입체파 예술가들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혁신적인 시도였던 것 같아요. 참고로 그 세잔은 우리가 살면서 만나는 모든 풍경들은 원풀형, 구형, 그다음에 원통형, 이 세 가지 형태의 도형으로 환원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세 가지, 그러니까 구형이니까 공 모양이죠, 공 모양. 그다음에 원통형은 이제 실린더 모양이고, 그다음에 원추형은 곡갈 모양이죠. 이 세 가지 도형으로 이 사물과 풍경이 실제로 환원될 수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이 세잔은 그렇게 생각을 했고, 그리고 그러한 관점에, 그러니까 이 세 가지 단순한 도형들로 사물과 풍경을 재구성해내는 방식으로 그림을 그린 거예요, 세잔이. 근데 그런 그 세잔의 시도가 입체파 예술가들에게 직간접적으로 많은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고동구 이야기까지.